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제주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신흥 핵심기술 분야 인력교류 확대를 위한 외교의 역할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있는 수신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채널은 1번, 영어는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님은 박종흥 예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박종흥 박사님은 ICT 분야 글로벌 기술사업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현재 카이스트에서 개도국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도 지원하고 계십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17th Jeju Forum.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Diplomacy for Promoting Human Capital Exchanges in Emerging and Critical Technologies.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for this session. For service in Korean, set your device on channel 1. For English, select channel 2. Now,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stage to Dr. Park, Research Fellow of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who will moderate this session. Everyone, please welcome Dr. Park.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에티리의 박종흥입니다. 전달받기로는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한 사회자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목소리로 소개를 받았는데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닌 사회자로부터 소개를 받은 게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국가의 그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양자 기술, 또 5G, 6G 이동통신 기술, 인공지능 기술들은 신흥 핵심 기술의 R&D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유수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해외의 파트너 기관들과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등의 협력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과학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신흥 핵심 기술의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간 인력교류 확대에 있어서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그럼 오늘 개회사를 해주실 연사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님은 기후변화 환경외교 전문가로서 2021년 3월부터 기후변화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등 다자 환경 협약과 P4G 정상회의 등 기후변화 관련 정상외교, 에너지, 과학 관련 외교 업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주 UN 대표부 참사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을 거쳐 2019년부터 2021년 초까지 국가기후변화환경회의 국제협력국장으로서 월경성 대기오염, 특히 PM2.5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 방안의 마련에도 적극 참여하셨습니다. 이동규 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국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세션에 축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박종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오늘 동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과 내빈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 과학기술이 펼쳐지고 있는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과학기술 외교 세션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에 불어닥친 큰 변화와 위기는 세계 경제를
더욱 불확실성에 빠뜨리며 지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원자재, 에너지 경쟁에서 최근에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그 범주가 확장되면서 과학기술의 경쟁력은 한 국가의 경제는 물론 안보 그리고 국민의 일상적 생활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차를 바꾸시는 분들은 아마 내가 전기차를 해야 될지 아니면 자율주행을 어느 정도까지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요새 지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외교 환경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과학기술 외교는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7개 핵심 분야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임명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 거점 공간도 기존의 36개 공간에서 40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진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번 세션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의 확충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외부 환경과 추세의 변화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과학기술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흥 핵심 기술의 R&D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한국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해외 협력 기관들과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정책과 노력을 반복하거나 확대하는 단순한 방식이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보다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신흥 핵심 기술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 간 인력 교류 확대에 있어서 장애 또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과학기술 전문가분들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 외교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정부 주도의 자문회의도 아니고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께서 제주 포럼의 자유로운 무대인 만큼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규 국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다음은 기조연설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조연설은 뉴욕대학교 린다 A. 밀스 부총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일정상 현장 참석은 못하셨지만 세션을 위해 기조연설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린다 밀스 뉴욕대학교 부총장님은 사회복지학, 공공정책학, 법학 교수이자 뉴욕대학교 다문화 리더십 연구소의 창립자이십니다. 밀스 부총장님은 홀로코스트부터 911 사태까지 세대를 통해 이어지는 정신적 외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Auf Wiedersehen, Till We Meet Again이라는 다큐멘터리의 공동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화면으로 린다 밀스 부총장님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Greetings from New York City.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뉴욕시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박종훈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세션 즉 신흥 핵심 기술 분야 인력 교육 카드를 위한 외교의 역할이라는 세션에서 기조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동규 국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수년 동안 국장님은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로 해서 노력을 해주셨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돼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만간 한국으로 직접 가서 뵙게 되길 바라고요. 지금 전 세계는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지정적 위기, 그리고 또한 코로나 같은 위기들이 있지요.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와 같은, 즉 뉴욕대학과 같은 그런 교육기관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것도 뜻을 같이 하는 기관들과 함께 기여할 수 있을지 얘기하는 것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뉴욕과 아부다비 그리고 상하이에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2개의 교육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전 세계 6개 대륙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30개 국가 이상에서 학생들이 NYU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대학에서 국제 학생들을 많이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국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우리 미국의 대학 중에서 와서 공부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교수진 또한 다양한 국가에서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전세 우리 졸업생들이 전 세계 산업재 정보기관 그리고 NGO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수천 명의 한국의 학생들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한국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수진 중에도 한국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제가 서울에 갔던 것이 수년 전인데요. 그때는 한국에 가서 얼마나 생동적인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인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그때 가면서 느낀 것은 한국의 교육 파트너와 우리 DNA를 공유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같이 문화를 넘어서 그리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국경을 초월해서 그리고 전 세계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최고 대학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중에서 저희들은 저희와 가치와 전망과 그리고 또한 연구교육 헌신과 노력에 의해서 공통점을 가진 국가 그런 대학과 파트너십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저희들은 최근에 파트너십을 맡게 됐습니다. 가장 유망한 최고 대학인 카이스트와 저희들의 파트너십을 맺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과 그리고 세계를 넘어서서 같이 협업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김남정 교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인터넷을 퍼뜨리는 데에서 기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은 또한 카이스트 출신이죠. 저희 게임을 잘하는 제 아들 같은 경우에 카이스트의 덕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픽 온라인 게임을 개발한 것이 바로 카이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조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8대 총장님이셨는데요. 교수님은 저희 NYU 텐던 스쿨 오브 엔지니어링 즉 공학학교의 조교수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50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혁혁한 과학자들을 또 많이 배출했습니다. 사무엘 모이스는 아시는 것처럼 전신을 발명한 분인데요. 사실 저희 대학에서 1830년대 회화와 조각을 가르쳤던 교수입니다. 그리고 벤자민 아슬러 교수님은요. 텔레비전 셋을 개발하셨는데 저희 공학대학의 대리 총장을 하셨습니다. 조나단 설프와 알버트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셨고요. 저희 NYU 의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담 우셀이 졸업생이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의 수장입니다. 잭 도러시는요. 트위터 창시장 중에 하나인데 저희 대학에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중간에 졸업은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그만두었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대학 출신이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 카이스트와 NYU는 독자적으로 봤을 때도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지만 함께 한다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기술과 기업 창업 정신에 있어서 리더 역할을 해왔죠. 지난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얼마나 혁혁하게 한국이 많이 변했는지를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리더가 아니라 단순히 리더가 아니라 리더 중에 리더로 한국이 부상을 했습니다. 이제 카이스트를 한번 보면 산업협력사들과 같이 혁혁한 업적을 이루고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NYU 같은 경우에도 뉴욕시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테크 기업과 함께 혁혁한 업적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혁신에 대한 갈증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로 거듭나고 있다고 자신하는데요. 저희들은 기술에 기반한 연구와 교육을 계속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조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못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한다면 모든 걸 다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속 가능성이나 청정 에너지나 그리고 안전한 식수 보급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공동 연구를 같이 함으로써 그리고 또한 공동 학위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함으로써 그리고 또한 양국의 산업 협력 관계를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카이스트가 뉴욕시에 홈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데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획을 잘하고 실행만 잘한다면 우리의 혜택은 우리 학교를 넘어서서 우리 양국과 전 세계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을 했는데요. 그때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NYU와 카이스트의 논의가 그때 막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때 잠재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보건과 안보를 증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협에 대항해서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맹국과 같이 미래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역동적인 경제가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따를 수 있는 모범 사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등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공의 척도로 논문을 얼마나 발표했는지 그리고 또한 저널에 인용된 건수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양 대학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보다 훨씬 더 많은 논문을 우리가 발표를 했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인적 자원을 개발을 할 때 이 총합이 개별의 합보다 더 많다.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카이스트와 같이 하게 됨으로써 뭔가 특별한 것을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보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조만간 대면으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린다 밀스 뉴욕대 부총장님의 기초연설이 있었습니다. 뉴욕대학교가 글로벌 인력 양성하고 인력 교류 활동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특히 카이스트하고의 이렇게 교류가 많은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흥 핵심 기술 분야 인력 교류 확대를 위한 외교의 역할 세션에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제 바로 왼쪽에 계신 분인데요. 한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연구팀장님이십니다. 2012년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양자정보, 특히 양자키 분배 시스템, 난수 생성기, 양자서명, 단일 광자 검출기 및 다이아몬드의 MV 센터 기반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저도 상당히 어렵네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고도의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21년 과학기술진흥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셨고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발표자분은 그 바로 옆에 계신데 김형수 KT 양자 인프라 혁신 팀장님이십니다. 1993년부터 KT에서 통신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KT 융합기술원 인프라 DX 연구소에서 양자 분야 기술 개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 박사님은 ITUT 스터디그룹 13의 부의장이시자 6G 표준화를 담당하는 워킹 파티 1의 의장으로서 한국 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발표자는 또 그 옆에 계신 분인데요. 조원영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님이십니다. 삼성경제연구소를 거쳐서 2016년부터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현재 단국대학교 정보융합기술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2014년에 발간된 플랫폼 경영을 바꾸다와 2022년 올해 발간된 AI와 사회 변화가 있습니다. 자, 세 분 발표의 순서는 제 왼쪽부터 한상욱 박사님, 김명수 박사님, 조원영 박사님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상욱 박사님께서는 양자기술 분야 국제협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해 주신 키스트의 양자정보연구단의 한상욱입니다. 제 양력을 소개해 주시면서 어려워하셨는데요. 저도 어려워하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분야를 처음으로 소개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발표 주제가 우리 세션의 목적이 어떻게 핵심 기술, 신흥 기술에 대해서 인력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이 기술을 우리나라의 전략 기술을 육성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그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자를 전혀 얘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양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굉장히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학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파이만 교수님께서 저같이 양자를 연구하는 사람이 양자를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도 양자 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참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분야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을 다루는 학문 분야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면 바로 휴먼 리소스, 그러니까 어떤 전문 인력이 어느 나라가 이 어떤 전문 인력을 얼만큼 확보하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 인력의 어떤 능력을 확장하는 것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술 교류, 연구 교류,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최근에 퀀텀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양자 국가주의라는 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저희가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대부분의 기술 선진국들이 전략적으로 이 양자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유럽, 아시아의 대부분의 기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모든 나라들이 전략 기술로 선정하고 열심히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양자 기술이 처음 태어난 곳은 유럽입니다. 이 유럽에서는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의 공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럽의 각국의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근데 불과 5년 전, 4년 전, 3년 전부터는 그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대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각국의 나라들이 독자적인 연구 육성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협력 차원이 아니라 국가 간의 기술의 장벽을 좀 세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처음에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나왔던 거는 1900년대 초입니다. 이 1900년대 초부터 한 100여 년 동안 굉장히 기초 연구들에 굉장히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언스의 영역에 있었던 베이직 사이언스에 있던 것들이 최근에 산업으로서
이게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고 산업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각각의 나라들이 점점점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그거를 기술적인 장벽을 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양자 기술을 양자라는 어떤 거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어떻게 제어하는지,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렇게 기술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 양자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드리면 그나마 조금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양자 분야를 대부분 이렇게 기술의 응용 분야로 세 가지로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컴퓨팅 분야, 통신 분야, 그다음에 센서 분야 이렇게 세 분야를 나누고 있고 이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보면 이 컴퓨팅 분야는 미국이 그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민간 기업 중심으로 굉장히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통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통신 기술 개발을 글로벌 리딩 기술을 지금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 분야는 정통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학문적인 어떤 깊이를 추구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센서의 다양한 응용 분야 센서들에 대해서 기술을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퀀텀 내셔널리즘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기술 장벽이 처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1900년대 초부터 양자 기술에 주목한 게 아니라 불과 10여 년 정도밖에 지금 이 기술에 주목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고 불과 한 5년 전부터 정책적으로 이 기술을 육성해야겠다 해서 육성 정책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의 하나의 첫 번째 스텝으로 올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양자기술 협력센터가 개소가 됩니다. 다음 주에 워싱턴 DC에 한미 양자기술 협력센터가 개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센터에서는 미주 권역에 양자기술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걸 지원하며 신규 협력 수요 파트너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특히 한인과학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한국과 활발한 연구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협력센터가 지원하는 연구가 국내에 없는 필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유수기관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을 이미 사업 공고를 냈고 그 기관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9월 1일부터 공동 연구를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10월부터 공동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 10억 원 규모로 5년간 지원하는 센터를 공동연구센터를 올해 7개를 선정했고 23년도에는 3개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공동연구센터가 기존의 그 공동연구를 하는 어떤 사업들과 좀 차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차별점이 있냐면 기존의 공동연구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개별 연구자들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아주 원천 기술에 국한해서 같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같이 아카데믹한 논문을 쓰고 그 정도의 협력에 그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협력센터의 그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양자 기술을 우리나라가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 중에 우리나라에 없는 기술이 있다면 그거를 탑다운 형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동연구센터에 속해 있는 공동기관에 연구원이 상주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현재 선정돼 있는 그 센터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저희 키스를 포함해서 유수의 학교와 연구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고
지금 7개 선정된 곳은 주로 미국의 연구기관과 학교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 그 다음에 MIT, 스탠포드, 그리고 연구기관으로는 니스트, 이런 기관들이 전부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7개의 어떤 기관들이 정말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탑다운 형식으로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유럽 지역과 마찬가지로 양자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거는 본격적인 협력의 첫 번째 스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퀀텀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양자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좀 더 이렇게 촉진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동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학기술 중점 공간을 40개로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각 나라의 정책, 그 다음에 기술과 특히 리서치 그룹과 그 인력들의 어떤 현황,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국내 연구자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구 개발을 하는 과학기술자들은 기술에만 아무래도 몰입을 해서 기술 관점에서만 이 현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교 쪽에서는 국가 전체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주시는 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지엽적인 얘기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엽적일 수는 있지만 특히 인력 교류를 할 때 각 나라마다 비자 문제라든지, 특히 우리가 나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3세계 국가의 우수한 인력을 저희가 데려와서 저희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활용할 때 이런 워크 퍼밋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박사님 감사합니다. 양자기술 전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또 키워드를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양자기술이 순수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산업 가능성 때문에 국가별 장벽이 생기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의 시발점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국가 간의 내용, 글로벌 협력 내용, 각 국가 간의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셨고, 특히 우리나라의 현황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 한유 협동센터들 진행상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외교부의 어떤 건의, 요청, 내지는 앞으로 정책 수립에서 반영해 주셔야 될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수 박사님의 발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박사님한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T 김영수입니다. 바로 앞에 발표해 주셨던 한상국 박사님은 그러니까 사이언스, 과학기술 측면의 양자 기술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산업 측면에서 양자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주로 회사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다 보니까 주로 양자 기술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 돈 벌어 올 거야가 이제 제가 주어진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타이틀은 양자 인터넷입니다. 지금 양자 인터넷이라는 타이틀을 만든 이유가, 현재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인터넷은 디지털 인터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인터넷이고요. 지금 양자 기술에 기반한 인터넷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1969년에 처음으로 디지털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디지털 컴퓨터의 역량을 혹은 그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서 주로 미국의 특정 지역 간에 혹은 미국 전체 국가 간에 그 디지털 컴퓨터를 쓰기 위한 통신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분산된 디지털 컴퓨터를 같이 사용하기 위한, 그게 인터넷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디지털 인터넷 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 리더십이라든가 그 정책, 폴리시와 관련된 거버넌스는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제 현실이고요. 근데 앞에 그 한상욱 단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퀀텀 컴퓨터가 상용 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미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구자들의 생각은 다음은 퀀텀 인터넷이라는 걸 쉽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디지털 인터넷 경험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퀀텀 인터넷을 향한 기술 개발은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미국에 거버넌스를 주지 않겠다라는 유럽, 아시아, 뭐 그 외에 다양한 그 지역별, 국가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 양자 인터넷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에 대한 기술 개발에 되게 재밌는 워딩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토콜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외교적인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합의돼야 되는 어떤 액션 플랜이라든가 그 양식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통신에서도 프로토콜이 가장 중요한 워딩입니다. 왜냐하면은 양자 컴퓨터들끼리 혹은 양자 센서끼리 서로 통신을 하려면은 서로 간에 프로토콜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게 결국 그리고 누가 그 기술력을 가져가는가가 양자 인터넷 이니셔티브를 가져가기 위한 최신 경쟁의 가장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에서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프로토콜, 양자 인터넷 프로토콜 개발은 국제표준기구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있고요. ISO, 국제표준화기구, 그리고 IETF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프로토콜을 만들어 왔던 미국 주도의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제 표준화 기구들이 그 프로토콜을 양자 인터넷 프로토콜을 선점하기 위한 그 경쟁을 역시 국제 기구 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게 과연 쉽게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사실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표준화 커뮤니티에서의 딜레마라고 부르는 부분은 일단은 사회에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표준화에.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적어놓은 문장이 뭐냐면은 그 비스마르크, 독일의 비스마르크 재상이라고 불러야 되네요. 그분이 했던 말인데 그 만들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는 것들이 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소시지다. 그러니까 소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지저분하고 잔인한 과정이 있는가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맛있는 음식으로서만 가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비슷하게 법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표준을 만드는 과정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한 가지 딜레마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컨센서스라는 부분인데요. 프로토콜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함의도 그렇고 국제기구에서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그렇고 서로 간에 컨센서스를 이루어야지 그게 국제 표준으로 승인이 됩니다. 결과가 나는데 안타깝게도 아시겠지만은 지역별로 아까 얘기 드렸던 유럽, 북미, 아시아 간에도 경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마켓 플레이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비를 만드는 회사와 저 같은 통신사는 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비 회사는 좋은 장비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은 통신사는 값싸면서 좋은 장비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는 값싸고 성능이 좋으면서도 이용료는 낮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플레이어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통적으로 딜레마였기 때문에 과연 쉽게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동안의 고민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까 그 이동규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그 이슈들이 생겨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 패권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국제 표준화 기구 가면 항상 미국에서 찾아옵니다. 이번에 미국에 표 던질 거지. 그러면 그 저녁에 다시 중국에서 와요. 너 미국 가자는 대로 할 거니 아시아끼리 잘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그 진영에 대한 어떤 참여를 강요하는 흐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 공급망 이슈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양자 관련된 뭔가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이 예전에는 제가 평균적으로 한 6주 정도면은 외국에서 들어왔거든요. 요즘 저희가 26주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런 그 글로벌 공급망 역시 기술 패권 경쟁 때문에 생겨난 일이고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게
통신사가 그리고 국제사회가 양자 인터넷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와중에 과연 한국은 어떨까를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자 인터넷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는 과연 우리 사회가 양자 인터넷이 앞으로 가져오게 될 함의를 알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 사이언스에 대한 부분은 아까 한상욱 단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디지털 인터넷이 우리 개인들한테 혹은 한국이라는 국가사회 경제의 플랫폼으로서 하는 역할을 생각하신다면은 퀀텀 기술에 기반한 인터넷은 그거 못지않은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가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고민들이 없다라는 게 한 가지 아쉬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문가의 부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올해 7월에 그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회의에 참석했던 국가별 멤버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양자와 관련된 표준화를 다루는 그룹에서 한국은 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4명이 저하고 또 다른 부의장 맡고 계신 분 그리고 소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벌써 한 20년 동안 양자 기술이 아니라 표준 분야의 일을 해온 베테랑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에 대한 백그라운드 자체를 약하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컴피티션 부분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굉장히 다른 국제 표준화 기구끼리도 경쟁을 하고 그 국가별 표준화 단체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유럽에서 각 국가별로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도 있기도 한데 과연 우리가 국내에서 그런 국제적인 경쟁을 대응할 수 있는 내부의 목소리가 준비됐느냐라고 하면 역시 아직도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 휴먼 리소스로 적은 부분은 지난 그 7월 회의에 참석했던 각 국가대표단의 단장들에 대한 개인 정보입니다. 이거는 사실 발표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봐주시면은 첫 번째 영국, 미국, 캐나다의 대표단 단장들은 수석 대표들은 정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게 물론 꼭 기술 개발 파트가 아니더라도 그 상무성에 계신 분이라든가 혹은 정보보호 관련된 위원회에 계신 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통신사의 직원인 제가 맡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은 어쨌든 기술 위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휴먼 리소스를 적었고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그러면은 그 외교 분야에서 이 현안을 좀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그 한상욱 단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다음 세대는 양자가 기술 개발의 핵심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양자 인터넷이 또 다른 차세대 국가경제사회 플랫폼이 될 거는 자명한데 그 표준화를 하는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아직 국내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좀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전문가를 양성을 하거나 혹은 전문가 못지않은 외교 역량을 추가를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어들 간에 그리고 스테이트 홀더들 간에 그 서로 다른 인식과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좀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결국 인적 자원의 교류가 어떤 식으로든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인 제안의 하나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아이콘들은 이미 외교부에서 그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 액티비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로 그 영보이즈를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YB를 위한.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표준화 쪽에 활동을 하고 있는 기술 개발 전문가들, 물론 과학기술 그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도 뭔가 외교 역량 혹은 외교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준비하시게 되면은 아마 그런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 외교 역량을 가지고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가지 사례로 그 국가대표단의 수석 대표가 그 자리를 비울 때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해당 지역의 대표부 혹은 공관에 있는 한 차석 정도 되시는 외교관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국제 회의가 특히 표준 회의가 열릴 때는 제외 공간과의 어떤 채널을 만들어서 그 이슈에 대한 그 외교적인 그 시각을 좀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 박사님.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어서 디지털 시대를 만끽하고 있는데 벌써 양자 시대가 다가오니 준비하라 이런 말씀하신 게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자 기술 중에 특히 양자 통신에 대한 현황을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우리는 이제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정부의 대응도 좀 지금보다는 더 강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는 외교부에 요청하는 뭐 표준화 활동 지원이라든가 현지 공간에서의 그 활동에 대한 제한 사항도 포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이신 조원영 박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 근무하는 조원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 분야의 인력 교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 외교자문위원회를 한 1년 남짓 지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과학기술 외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름 좀 단순한 어떤 좀 정의를 이제 내릴 수 있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개하는 다양한 외교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좀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학기술 외교에서 왜 중요하냐 생각해 보면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또 과학기술 경쟁력을 국익으로 연결시키는 데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250년 전 산업화 시대, 산업혁명 시대를 한번 좀 되돌이켜 보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들은 모두 유럽에서 발명이 됐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발명이 됐는데요. 국익으로 연결한 나라는 물론 유럽도 국익으로 연결했지만 가장 성공한 나라는 미국이었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최강국이 됐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명암이 엇갈린 것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인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대학들 우수한 대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인 인문학을 가르쳐서 교양인을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신기술을 양성하는 그러한 양성 체계는 전통적인 아주 비효율적인 도제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점에 미국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미국 대학들은 실용적인 기술 학문을 가르치는데 이제 열을 올립니다. 그래서 1850년 정도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대학들,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공학 과정을 개설을 하고요. 1860년이 넘어서면 주립대학에서도 이제는 규모 있는 엄청난 규모의 기술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들을 갖춰 나갑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엄청난 규모의 엔지니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러한 기술자들을 양성해서 산업 현장에 다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를 건설하고 운하를 건설하고 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이런데 이런 전문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결국에는 과학기술력을 국익으로 연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들이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 통신, 양자, 뭐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이런 기술들을 디지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짧게는 4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고요.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커져만 갑니다. 인공지능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부터 시작해서 개발된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활용 전문가들까지 다양한 어떤 계위에 있어서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연구자들, 우수한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또 외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거나 영입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로그래밍 언어는 만국 공통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외국의 인력들이 와서 일하는 거 쉽습니다. 우리나라 인력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OECD에서 만든 데이터인데요. 우측이 인공지능 영역의 인재들을 흡수하는 국가들이고요. 좌측에 있는 국가들이 뺏기는 국가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우측에 있는 국가들을 보시면은 북미, 유럽에 있는 연구 여건이 좋고 임금 수준이 높은 그런 국가들이고요. 좌측에 있는 국가들은 우수한 인력 양성 기관들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연구 여건이라든지 급여 체계가 좀 낮은 국가들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요. 어저께 제가 OECD 데이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봐서 2021년도로 숫자를 바꿔서 봤더니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순유입 국가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분야,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외국 인력, 해외 인력들을 영입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앞으로 훨씬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양자기술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양자기술보다 훨씬 빠르게 기술에 성숙했고 또 산업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에서 활용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1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인력들을 양성했듯이 이제 인공지능 영역에서도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앞으로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인력을 영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디지털 기술은 초연결 기술이고 표준이 중요하고 호환성이 중요한 기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기술들과 우리나라 기술들을 호환을 맞춰야 되고 표준화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구 인력에 대한 교류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지금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있어서 뭐 공통된 이슈인데요. 기술 블록화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디지털 기술이 국력을 좌우하게 되고 국력을 좌우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막으려고 하고 있고 또 자생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능력을 좀 높이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지만 사실은 각 국가별로 따로따로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을 형성을 하죠. 그러니까 견제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국가들과는 장벽을 치고 우호 관계에 있거나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끼리는 이제 블록을 형성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블록에 들어가서 공동 연구를 이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거기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점이 앞으로 이제 다가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의 어떤 신뢰성, 공정성, 윤리적인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OECD라든지 G20 같은 데서는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윤리 규범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윤리 규범에 맞춰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R&D 활동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어떤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마치 우리가 기후 환경 기후 변화에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을 하듯이 이런 분야에 있어서 공동 연구 같은 것들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교부 관점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좀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을 좀 확대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 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비자 제도 같은 것들을 개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영입을 하고 나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 체류를 하고 또 가능한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쭉 어떤 다이나믹한 그러한 생애주기형 정책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외 공간 얘기는 오늘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외교부의 가장 큰 자산이 해외 공간입니다. 그래서 해외 공간에서 외국의 우수한 인재들과 우리나라의 어떤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인재가 필요한 기업들이나 대학들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 어느 나라랑 협력하려면 항상 우리는 미국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과 압도적으로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성격에 맞춰서 협력의 대상을 넓히고 협력의 내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조원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는 현안되는 게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또 그 중에서 그 인력 교류에 관한 것만 좀 발췌를 해서 조 박사님 발표해 주신 것 같고요. 인력 유치나 인력 유치 쟁탈전이라고 할 정도로 그 인력 유치가 중요하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블록화, 국가별 블록, 진영이 형성되고 있고 진영 간의 국제 공동 연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그다음에 AI의 윤리적인 얘기를 포함해서 마지막에는 또 외교부가 해줬으면 하는 일, 특히 인력이나 해외 공간에서 해줬으면 하는 일들을 갖다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사이클 돌았고요. 두 번째도 더 중요한 내용을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플로우에서 이제 질문을 하나나 두 개 정도 받아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양자와 양자 통신, 그다음 인공지능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지만 저희가 다룰 분야는 이거 외에도 5G, 6G 이동통신 기술이라든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도 저희 쪽에서 다루고 또 충분히 토론을 할 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 오늘 토론된 내용에 대해서 하나나 두 개 정도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 분 발표하신 내용 중에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추가로 뭐 코멘트를 달아주시거나.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 분이 오늘 청중에 맞춰서 되게 쉽게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특히 양자 기술은 과학 기술을 하는 사람한테도 상당히 어려운 분야로 이렇게 취급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좀 보편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양자를 예, 국장님 질문해 주시죠. 예. 네, 저기 말씀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아니면 어쩌면 이 양자 기술이 급속하게 너무 발전을 이제 하다 보니 이런 이제 언밸런스된, 그러니까 불균형적인 어떤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중에 한미 그 양자 연구 협력 센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투자나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인식이 있는 거죠. 양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고, 반면에 또 김영수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어떤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기술을 둘러싼 표준화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뭐 제가 정부 공무원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관심 없이 정부 차원에서 특히 이제 회의할 때 다른 나라는 대사관이나 대표부에서 참여를 하는데 좀 이렇게 그냥 방임 또는 방치해버린 그런 아주 불균형적인 지금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점에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러한 이제 이론 물리학이라든가 양자 물리학 책들이 막 랭킹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러한 불균형적인 현상이 있는데 지금 김영수 팀장님은 특히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표준화 관련해서 활동을 하시면서 왜 특히 이 표준화 분야에서 정부라든가 또 사회에 관심이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좀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한국 사회가 그 표준화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어떤 공감대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한 20년 전에 그 미국 쪽에서 특히 북미, 그러니까 캐나다 포함해서 북미 쪽에서 표준화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대표단 수석대표는 상무성에서 오셨어요. 주로 이제 국장님 레벨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표준이라는 게 결국 국제 무역에서 어떤 장벽을 만들거나 혹은 특정 국가, 특정 기술에 유리한 독소 조항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지금은 아마 없어진 단어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가트 협정과 관련된 이슈가 없는지 이런 걸 주로 체크하는 게 그분들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토론과 표준화는 그분들은 관심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표준화의 결론이 자신들의 외교나 무역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무역과 통상과 관련됐던 그 주로 그 메인 트렌드가 최근에서는 외교 쪽으로 넘어오는 게 좀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너무 그 스페시픽한 사례를 말씀드려도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양자 관련된 국제 표준을 한국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일부러 제가 그 회의 순서를 양자에 대한 보팅 순서를 저녁으로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석 대표로 오셨던 분이 상무성에서 오셨던 분이 이제 비행기 시간 때문에 가셨거든요. 계속 반대를 하셨던 분이. 그래서 이제 됐다, 통과되겠다 싶었는데 어느 분인가 손을 들고 미국 수석 대표를 대리해서 왔습니다. 저는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 데리고 나중에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그러니까 대사라는 직함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직위로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총회에 오셔가지고 투표를 하셨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영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뉴 IP, 그러니까 뉴 인터넷이라는 의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존의 디지털 인터넷이 워낙에 기술적으로는 불완전합니다. 근데 시중에서 워낙 쓰기 쉬워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존의 인터넷 기술을 좀 더 보완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쓸모를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참여했을 때 기술자로서는 너무 타당한 얘기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장점이 있다고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간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영국의 외교 파트에서 참석하신 분이 근데 그 뉴 인터넷이라는 주제를 중국이 제안을 했어요. 하는 순간 모든 기술적인 논제는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과연 어떤 의도로 새로운 인터넷을 만들다고 제안을 하는 거냐? 그러면 영국은 거기에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 미국과 영국,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어떤 관계력을 풀어나가야 되냐?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술자들은 좋은 기술, 타당한 기술을 고르고 선택하는 과정까지는
참여를 하는데 그걸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사실은 외교 파트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 파트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참여를 기대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다음번 오늘 토론을 위해서 저희가 두 번째 준비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로 넘어가고 그게 끝나고 이제 시간 상황을 보고 더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회의를 좀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 질문지를 그 세 분한테 드렸습니다. 외교부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학기술 외교는 국가 경쟁력 확보와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요 국가들은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례로 국제기술의 표준화나 주기적인 포럼 활동을 하면서 보이지 않게 진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글로벌 패권을 확보하고 주도권을 가지려면 핵심 기술별로 국가 또는 진영별 대응 전략이 중요하고 외교부가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 분 발표자님이 몸담고 계시는 분야, 즉 과학적 관점에서의 양자기술, 산업적 관점에서의 양자기술과 양자통신,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점 협력국이나 진영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점 협력국별로 대응 방안을 차별화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질문은 좀 전에 발표하신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하다고 하면 한 번 더 짚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표자라고 없는 일부러 이제 우리가 안 만들었으니까 좀 더 진솔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또 5G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은 제가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발표했을 때 그 양자기술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응용기술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응용기술별로 기술 리딩 국가가 뭐 미국이다, 중국이다, 유럽 쪽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기초 원천 기술과 산업 기술을 어떻게 그 무 자르듯이 이렇게 탁 나눌 수 있느냐, 그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통신, 컴퓨터, 센서 이렇게 응용 기술로는 굉장히 잘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응용 기술의 그 기저에 있는 기초 원천 기술들은 전부 다 또 새 기술에 다 영향을 다 미치는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와 어떤 그 그룹과 어떻게 그 전략적으로 협력을 맺어야 되고 연구 협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때그때 매해 다른 대답을 가져야만 되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연구 현장에 있으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너무 AI 분야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과 중국의 그 기술 패권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그룹과 연구 협력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협력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돼 있는데 또 지난주에든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한중과기협력센터에서 그 공동협력 세미나를 좀 참여해달라는 또 요청을 또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단순히 그냥 연구 그 기초 원천 기술에 대한 그 아카데믹한 부분을 이렇게 교류하는 거야 뭐 괜찮은데, 그런 세미나 이후에 뭔가 좀 그러니까 좀 더 프라이빗하게 좀 더 얘기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거를 좀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어떤 연구자들이 좀 어떤 인포메이션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애초에 사전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사전 질문에 대한 정답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고 매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 매해 상황에 맞춰서 바뀌는 거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국가적인 이익의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같이 컨센서스를 이루는 어떤 그런 회의, 모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고요. 아까 국장님 질문에 제 의견 어느 정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한상욱 박사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있고요. 꼭 기술적인 그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 이익 측면에서 그게 산업일 수도 있고요, 외교일 수도 있고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활동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뭐 민간에 대한 통제라고 오해를 살 수 있지만은 적어도 양자와 같은 국가별로 되게 민감한 전략 기술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가이드라인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모임 위원회 같은 게 있으면은 저희들 활동할 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전 숙제를 받고 숙제를 좀 해왔습니다. 자료들을 좀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의 중점 협력국의 AGG와 2B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인력 이동이 됐던 공동 연구가 됐던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국제 협력에 있어서 미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OECD에서 자료를 좀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또 민간 기업에서도 링크드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글로벌 인공지능 인력들의 이동 같은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보고서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학위를 받고 외국으로 나가는 인력 그리고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인력 이걸 이제 브레인 드레인하고 브레인 게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매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비슷합니다. 숫자가 나가는 숫자하고 들어오는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브레인 게인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한 28%가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고요. 이 중에서 80% 이상이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요. 또 우리나라도 우수한 뭐 인공지능 분야에 이제 연구하는 교육기관들이 있죠. 다들 아시는 국내에서 이제는 그런 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해서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 한 20%가 또 외국으로 나가십니다. 주변에 보면은 많이들 나가세요. 그래서 외국에 뭐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에도 진출하시고 또 아까 NYU에도 AI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한 20% 되는데 이 중에 한 70%는 미국으로 취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 게인이 됐던 브레인 드레인이 됐던 미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 연구도 좀 봤습니다. 공동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구하는 연구 논문들의 한 55% 정도가 국제협력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건데요. 이 중에서 한 절반이 이제 미국하고 공동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인력 교류만큼 의존도가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절반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향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향점은 중점 협력 국가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향점입니다. 한국과의 의존도를 낮추고, 그러니까 디바이드 앤 컨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협력 대상 국가들이 다변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력이 절실하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용하기 쉬운 기술을 개발할 필요도 있고요. 또 산업 협력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제가 발표 자리에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은 좀 낮지만 또 어느 정도 디지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뭐 신남방, 신북방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면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연구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튀르키예라든지 튀르키예는 뭐 주변국이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한 20위권 정도 되는 연구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국가들과 협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이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연구 역량이 최근에 급격히 성장하는 그러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과는 어떻게 보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협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인공지능 산업이 또 발전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발전했고 유럽이 가장 발전했지만 그들보다는 못하지만 뭐 인도, 싱가포르,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 산업적인 협력을 맺을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저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1분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플로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좀 살을 덧붙여서 5G, 6G나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양자하고 인공지능 쪽하고는 좀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세 분야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진영에 우리가 가담할까 이런 걱정보다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진영을 구축할까 하는 이런 고민을 더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특히 이제 개발도상 국가나 저개발 국가들은 뭐 저희랑 협력하는 걸 다 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리랑 동등하거나 우리보다 좀 낫다가 하는 국가들 간에는 과학기술자는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건지는 또 다른 포인트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 분야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논의된 내용은 오늘도 이제 세 분이 또 두 번째 라운드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외교부의 권고안으로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려면은 한 몇 번의 토론이 더 있을 예정이고요. 그때는 좀 저희끼리 얘기하기 때문에 좀 더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공간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상을 좀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 하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게 쉽지 않은가 했더니 과학기술은 그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항상 발전하는 방향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는 휴대폰을 버리고 10년 전 휴대폰 쓰시라고 하면은 뭐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이제 발전하는 방향으로만 나가고 있는 반면에 외교는 되게 다방면입니다. 다양하고 뭐 어제 한 말을 취소하고 다시 그저께 한 말로 돌아가고 어제 우호적인 국가가 뭐 적대 국가가 하는 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두 분야를 묶어서 어떤 교집합 부분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쪽에 자문위원 활동하는 것보다 외교 쪽에 과학기술자들이 자문위원을 하는 게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논의되는 내용들이 다 축적이 되면 저희 다음 세대, 다음 후배들은 더 이걸 바탕으로 더 좋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과학기술과 외교를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겠고요. 발표해 주신 그 발표자분들 그다음에 청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